시장에 떠오르는 매크로 이슈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문홍철 DB증권 자산전략팀장 나와주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홍철입니다.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독립 리서치 회사죠. 시트리니의 보고서가 지금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AI가 경제를 파괴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내놓은 상황이죠. AI가 소위 말해서 결제 수수료가 낮은 거를 스스로 찾고 스테이블 코인을 대체해서 신용카드 수요를 줄어들게 만든다. 결국에 이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이 노동자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네. 노동자들이 다 없어지면서 실업률을 올릴 것이다. 그렇죠.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이 신기술에 의한 효과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억측 혹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제가 맞는다기보다는 저도 모르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건 과거에서 답을 찾자. 과거에서. 네, 그런 겁니다. 인간이 새로운 신기술을 지금까지 수도 없이 네. 수천만, 수백만 가지를 개발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신기술이 과연 성장과 실업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산업혁명 이후만 보더라도 200년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럼 그 200년 동안에 우리가 수많은 사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먼 과거는 생각이 안 나실 테니까 예를 들어서 2016년이었나요? 그 알파고가 이세돌 기사를 이겼던 네. 당시로 한번 가보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앞으로 어떤 직업이 살아남고 맞아요, 맞아요. 어떤 직업이 망할 거냐 라고 저 1번부터 10번 다 나래비를 세웠단 말이죠. 지금 한번 그거 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전망이고 그거를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물어보고서 그 직업의 전망을 산정한 것도 아니고 나름 전문가들한테 다 물어봤던 것들인데 그 전문가들이 얘기한 상위권, 하위권이 사실상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전혀 맞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갔던 경우도 많았고요. 네. 좀 더 먼 옛날로 가서 가령 마차가 다니던 시절에 자동차가 발명이 됐다 쳐요. 그래서 이제 포드가 자동차를 대중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마부와 말을 관리하시던 그 엄청난 인력들이 다들 이제 실업자가 됐겠죠. 실제로 실업자가 됐어요. 그렇다면 과연 그분들이 실업자가 되면서 실업률이 올라가고 성장률이 떨어지고 혹은 성장률이 반대로 올랐다거나 그런 현상들을 경제학자들이 그 이후에 이건 이제 좀 비주류 경제학자들인데 그런 이제 경제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나왔던 그 모든 결과들은 그러한 신기술의 발명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장률이나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AI나 로봇은 과거의 그 인류 역사의 그 어떠한 발명과도 다르다.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있겠고요. 그런데 만약에 저는 솔직히 AI가 인터넷이나 비행기나 자동차의 발명보다 더 뛰어난가? 저는 문과고 잘 무식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 로봇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차라든지 공장에 투입이 돼서 사람을 네. 대체한다. 인건비도 줄어들겠고 네. 그렇게 되면 일자리도 줄어들겠고 네. AI 산업 성장과 함께 줄어드는 일자리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렇죠. 네. 이거는 사람을 직접 대체하는 거 아니냐. 네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90년대 혹은 2000년대 초에 인터넷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시에는 인터넷이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그동안 도서관에 갔던 것도 안 갈 거고 전부 다 편지나 기존에는 택배 발송으로 문서를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런 거 전부 다 이메일로 처리할 것이다. 심지어 더 나가서는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인터넷의 발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사회의 큰 변화나 실업률의 전환을 가져온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좀 이제 저희가 그 보고서의 내용을 전부 다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네. 적어도 이것이 실업률이나 인간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가령 그 노동자가 로봇으로 바뀐다고 쳐요. 네네. 그럼 이제 그 노동자분은 밖으로 이제 쫓겨나시겠죠. 그런데 이제 새로이 노동자로 들어가는 젊은 친구들은 아니 이제 앞으로 나는 공장에서 일하는 것은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들은 다른 커리어를 준비하시겠죠. 즉 공장에서의 노동자가 줄어든다는 거에 현실화된다고 쳤더라도
이제 신규 노동자들이 공장 일이 아니라 다른 어떤 다른 가치를 창출하는 이 산업으로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류 역사상 신기술이 어떤 실업률을 변화시키는 경우는 수많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네. 뭐 마부가 실업자가 될 것이다. 당시에도 있었어요. 1900년대 초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결과적으로 실업률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죠. AI 성장으로 노동자의 감소,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질 수는 있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전체 실업률을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해 주셨고, 하지만 이러한 이슈가 계속해서 떠오르면서 자연스럽게 3호 신용대출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항상 경고를 하면서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잖아요. 최근에는 또 블루아울의 환매 중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투심이 또 한 번 위축이 됐어요. 지금 보니까 하나의 펀드를 영구적으로 중단을 시켰거든요. 그렇죠. 네, 설명해 주실까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이러한 신기술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거랑 좀 결이 다릅니다. 네네. 어떤 결이 다르냐면 이 가령 뭐 10년 주기설, 뭐 20년 주기설이 있는데 이 현재의 우리 경제 시스템은 신용 창출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이제 신기술이라는 것이 이 설비 투자를 대량으로 늘리는 효과가 있긴 해요. 이제 신기술이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인간의 실업률을 높이지 않을 것이다, 혹은 낮추지 않을 것이다, 뭐 성장률에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그거 외에 신기술에 따라서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신기술에 투자를 하겠죠. 그렇죠. 이제 그것은 어떤 거시경제적으로는 그 단기적인 엄청난 오버 투자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오버 투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자동차 혹은 뭐 철도 혹은 자전거 같은 경우가 맨 처음 발명됐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회사들이 생겨났고 공장을 때려 지었고, 이제 그 중에 나중에 버블이 터지면서 소수의 회사만 살아남는 이런 반복된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큰 그림에서는 성장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실업률 마찬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설비 투자가 버블이 생겼다가 터지는 경우들은 이제 종종 있습니다.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니까 은행이 대출을 못했겠죠. 그러면은 그 빈자리를 누가 치고 들어왔냐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 3호 펀드들이 이 대출을 해주면서 커지게 됐습니다. 규제의 사각지대가 이제 된 것인데, 그 은행들은 대출을 하면 신용평가 부서가 이제 수백 명씩 분석을 해서 얘는 부실화가 됐다 안 됐다를 평가를 하죠. 그런데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평가가 사실상 거의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맞지만 과연 부실이 어느 정도고 부도율이 얼마고, 이제 은행들은 회계적으로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게 3개월 연체냐, 6개월 연체냐, 뭐 고정 이하냐, 추정된 뭐 손실이냐, 이런 식으로 늘 대출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 3호 대출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 혼자서, 미국은 또 대출을 거래하는 시장이 있어요. 한국은 이게 없죠. 한국은 전부 다 모든 대출을 은행이 또 안고 있어서 거래가 안 되지만, 미국은 시장에서 또 대출을 거래하기 때문에 이 펀드 매니저가 이 대출을 평가할 수도 없고, 그 신용 평가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이제 있고, 그 신용 평가도 잘하면은 뭐 좀 좋게 주는 경우도 이제 있고요. 또 이제 그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 그 2차 시장에서 이 론을 거래할 때 약간 좀 꼼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모펀드 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 블랙락이 사나 보험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보험사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펀드 내 자산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가 일어나죠. 그럼 그 거래 가격이 마치 실제 가격인 양, 그 안에 부도율이나 이런 것과 무관하게 그냥 실제 가격인 양 찍혀버려요. 회계적으로. 뭐 이게 불법도 아니고. 그렇다면 얘가 부실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네들끼리 자전거래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마치 시가인 것 마냥 평가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이제 부실이 어느 정도 누적돼 있느냐에 대한 걸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환매가 중단됐다는 것은 일단 환매가 이제 계속 들어오긴 했겠죠. 그러면은 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 중에서 좀 잘 팔리는 거, 좀 건전한 거를 이제 팔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주다가 더 이상 줄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언젠가 왔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야, 이제 목전에 거의 창고 아니냐, 이제 이러한 걱정들이 나온 게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이고, 그 트리거가 됐던 것은 사모펀드의 론 중에 한 20% 정도가 이 소프트웨어 중소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게 2월 달 초에 있었던
AI의 네. 소프트웨어 학살이 있었죠. 이런 게 대체할 거다. 네. 트리거가 돼서 사모에도 튀었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팀장님 보고서에 사모자산은 부실을 숨길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앞서서 짚어주신 이유일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블루아울의 환매 중단을 두고 대규모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기는 한데 네, 거기까지는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걱정해야죠. 네. 걱정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2008년 금융위기를 이제 한복판에서 경험을 해봤는데 네.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방귀가 잦다 보면은 이제 뭔가 큰 게 나올 수 있다. 2008년도 똑같았습니다. 사실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맨 처음 터졌다기보다는 얘기가 나온 게 2007년 초였거든요. 그런데 리먼 브로더스가 파산할 때까지 거의 1년 반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됐어요. 그러면 과연 2007년 초에 서브프라임에 대해서 처음 숏을 친 사람이 어떻게 됐냐? 그 사람의 판단은 맞았는데 실제로는 망했습니다. 왜죠? 그 영화 빅숏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이 영화 빅숏에 보면 이제 마이클 버리 실존 인물인 마이클 버리가 MBS에 대한 대규모 공매도를 쳐놓고 어마어마하게 괴로워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나는 숏을 쳤고 나의 판단은 맞았어요. 결과적으로 맞았는데 그 시기 동안에 MBS 가격이 계속 올랐습니다. 즉 시장이라는 게 합리적으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숏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롱과 숏이 있을 때 우리가 권투를 할 때 그 체급 차이가 되게 크지 않습니까? 저는 숏은 적어도 2체급 이상의 선수와 맞붙는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다.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롱은 그냥 가만히 내가 가지고 있으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근데 숏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향성도 맞춰야 되지만 그 비용 때문에 시간 가치가 있어서 시간이 길면 길수록 불리해지고 거기에 변동성까지 맞춰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우려가 있으니까 걱정하는 거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난 미리 다 팔겠다 혹은 뭐 더 나가서 숏을 치겠다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다. 아니다. 예. 자, 지금 3호 시종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무디스의 입장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무디스가 미국 빅테크가 부채를 좀 숨기고 있다 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빅테크들이 수십조 원의 부채를 숨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AI 데이터 센터 뭐 임대와 같은 네. 것도 네. 숨길 수 있고 공시 자료가 모든 거를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입장인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충분히 법적으로 허용된 회계제도 하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특정 이제 디스플레이 업체가 굉장히 힘들다. 그 이제 한 10년 전, 거의 한 15년 됐겠네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그 업체가 좋아졌거든요.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우려가 있었냐? 그냥 회계 제도의 가정 하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 공장을 지었을 때 내용 연한을 짓잖아요. 그럼 보통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들은 다 5년으로 내용 연수를 정하는데 가령 이 회사 혼자 3년으로 정하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감가상각비 부담이 생기겠죠. 다른 회사 대비해서 거의 2배 육박하는 감가상각 부담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재무제표의 실적을 까보면 이 회사가 되게 안 좋게 나올 수밖에 네.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빅테크들 입장에서도 엄청난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하게 되면 내용 연한의 문제 때문에 감가상각이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실제 나는 돈 많이 벌었는데 감가상각은 실제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용 연한을 이제 까는 거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빅테크 입장에서 그러면 이거를 좀 피해 나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럼 이렇게 하자. 회사를 하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네. 그 컴퍼니에 뭐 지분을 사거나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한 다음에 이 컴퍼니가 빅 데이터 센터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방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감가상각은 요 페이퍼 컴퍼니가 처맞게 되는 거고 반대로 요 빅테크는 그 페이퍼 컴퍼니에다가 이제 출자를 했기 때문에 일종의 비용의 개념으로 매년 이제 비용을 떠는 식으로 회계 처리가 이제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빅테크가 이 내용 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을 좀 덜 맞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런 겁니다. 과연 AI 칩에 대한 내용 연수가 3년이냐, 5년이냐, 네. 7년이냐 이 가정은 그 어떠한 공학도화에게 물어봐도 답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뭐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분이 그거 내가 볼 땐 내용 연수 3년밖에 안 돼. 그러면 빅테크의 이러한 투자 방식은 위험하겠죠. 반대로
아, 그거 요즘 보면 옛날 칩들도 다 써. 뭐 한 7년 가.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래? 그러면은 오히려 빅테크들이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이 좋겠네. 그렇죠. 이렇게 판단할 수도 네. 있겠죠. 따라서 가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건 절대 불법이 아니고 현행 회계제도에서 충분히 용인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팀장님께서 AI 산업 성장이 실업률이나 성장률에는 큰 변화를 주지 않는다. 하지만 투자는 활발해진다. 실제로 지금 미국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게 네. AI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인데 네. 이렇게 신용에 살짝 무리가 가거나 흔들리게 된다면 미국 전반적인 경제 경기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영향이 있습니다. 네. 예, 이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기술이 뭐 생산성이나 물가나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네. 그 큰 그림에서 네, 그러나 그 신기술 때문에 사람들이 대규모로 투자를 해놨던 거 그렇죠. 이게 사라지거나 갑자기 죽어버리게 되면 성장률에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주게 되고 더 무서운 거는 성장보다는 뭐 성장도 있겠지만 당연히 영향을 받겠지만 그 크레딧 문제 사실 이 크레딧 문제가 가장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레딧이 곧 터진다. 난 숏을 치겠어. 뭐 이런 식의 방식은 우리가 크레딧이 언제 터질지 알 수 없고 뭐 여러분이 뭐 마이클 볼이나 뭐 빅숏에 나오는 주인공들보다 난 훨씬 뛰어나다는 자신감이 있으시면 이제 하세요. 하시는데 저는 뭐 자신도 없고 네. 그것을 역사적으로 제가 금융시장에 있으면서 그 숏을 정확히 이제 맞췄던 케이스들을 잘 못 봤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문제들은 있지만 언제 이러한 설비 투자 버블이나 투자 버블이 꺼질지 우리가 알기가 쉽지 네. 않다. 다만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제 미국 기준으로 사람들이 그동안 작년 말까지는 많은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을 봤죠. AI에 대한 미래의 꿈도 있었고 그런데 이 정도 많이 먹었으면 좀 뭔가 이익 실현을 하고 싶을 때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떠한 명분도 없이 이익 실현을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의 심리적으로. 그렇죠. 네. 그럴 때 사람은 이익 실현을 위한 재료를 찾습니다. 이유를 찾는다.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보고서가 네. 내용을 읽어보면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뭐 수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냐? 저는 개인적으로 심리에서 이제 영향을 찾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미 좀 팔고 싶은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 결론에 맞는 재료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타이밍 좋게 이제 그 보고서가 회자되게 되면서 맞아. 그럼 나도 여기서 한번 털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는 개념에서 최근에 주가가 움직인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게 만약에 맞다면 좀 조정을 뭐 가격 혹은 기간 조정을 겪다가 다시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네.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는 아주 그게 크리티컬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AI의 적극적인 설비 투자, 그래서 수익은 어떻게 낼 건데 이러한 버블로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이슈 중에 하나가 AI 산업의 버블 그리고 가장 뭐 문제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트럼프를 네. 빼놓을 수가 없는데 트럼프의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팀장님.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변화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우리가 없죠. 불확실성을 없애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큰 불확실성을 마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뭐죠? 122조, 예. 301조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론적으로는 변한 네. 게 없다. 변한 게 없다. 아, 오히려 더 다만 셈법만 복잡해졌어요. 불확실성이 커졌죠. 네. 그러니까 경제에 가장 나쁜 건 악재가 아니라 불확실성. 불확실성. 저는 그런 면에서 경제는 좀 부정적인 재료다. 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관세는 뭐 국가별로 일부 손익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그림의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기존에 하던 어떤 투자의 태도를 꾸준히 이어가셔도 저는 이거는 일종의 노이즈 혹은 약간의 경제의 이제 부정적인 재료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경제 부정적이니까 주식이 더 안 좋은 거 아니냐? 요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경제가 안 좋고 물가가 둔화되면 오히려 통화 정책이 연준이 완화적으로 가면서 네. 또 증시에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경중을 잘 따져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약간의 배드 뉴스는 오히려 자산 시장에는 굿 뉴스일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트럼프의 변덕에 시장은 크게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 달러라든지 엔화, 원화, 이 통화 가치들인데 이 부분 좀 전망을 해주실까요? 네, 특히 원화가 엔화를 굉장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일본이 총선을 겪기 전에는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자민당이 이겼을 경우 엔이 더 약세로 갈 텐데 그럼 원화도 그냥 따라서 우리나라의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약세로 가지 않겠나 이제 그런 걱정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선거 이후에 엔은 강해지고 있고 네. 원화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제 3페이지 그림을 잠깐 이제 보시면 그 일본에서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늘 정치인들은 돈 쓰겠다고 하죠. 제가 사실 지금까지 살면서 뭐 국내든 네. 국외든 그 정치인들 중에서 돈 안 쓰겠다 이런 정치인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장은 움직이니까 우리가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림을 이제 잠깐 보시면 이게 일본의 GDP 대비 재정 적자. 네. 밑으로 갈수록 재정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 좀 나빠졌죠. 하지만 그 이후에 적자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앞으로는 사나이 총리가 쓸 거다. 뭐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 또. 그런데 사나이 총리를 우리가 아베의 후신, 여자 아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베노믹스가 있었던 시기를 제가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올라가죠. 아베가 맨날 돈 쓰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 정작 세금을 소비세를 2번이나 올렸고요. 일본의 재정은 건전화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역사를 되돌아보시면 일본에서 자민당은요 돈을 쓰겠다는 당이 아닙니다. 원래 자민당은 돈 안 써요. 원래 안 써요. 물론 겉으로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안 쓰고 오히려 옛날 이제 입헌민주당 현재는 이제 중도개혁 신당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이 당이 재정을 더 많이 쓰자는 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선거 이후에 엔이 세지냐? 그냥 저 그림 보면 이해가 가시죠. 그러네요. 자민당은 원래 돈을 쓰자는 당이 아니기 때문에 사나이 총리 입장에서도 굳이 야당의 눈치를 안 봐도 되고 원래 자민당은 돈 쓰는 당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일본의 재정에 대해서 너무 이제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막상 외환 시장이나 금리 시장 쪽에서는 가봐야 된다. 좀 더 지켜보자 쪽이라서 이게 맞다면 저는 그쪽으로 보고 있고요. 원화도 엔화를 따라서 강세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저는 환율이 하향 안정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환율 전망까지 전반적인 매크로 이슈 하나씩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문홍철 DB증권 자산전략팀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